물리 논술 보는 학교가 현재 주요 대학 서울권에 있는 주요 대학들 중에는 5개 학교밖에 없어요. 연대, 중앙대, 건국대, 경희대, 그리고 성균관대 있죠. 나머지는 논술 전형이 있더라도 수리 논술만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학교들밖에 없는데, 자, 잠깐 우리 반 조사합시다. 연대는 다 지원할 거예요? 오케이. 전부 다 지원한다 치고, 나머지 학교들 중에서 중앙대도 나는 또 지원하겠다 한 사람들, 또 100%네? 다들 하고요. 난 건국대도 원서 쓴다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있긴 하고, 경희대도 많이 쓰네요. 성균관대 또 중복해서 많이 쓰네요. 과학논술 있는 학교를 중복해서 일단 지원들은 다 해놓네요. 학교들 중에서는 수능 이후에 해당 학교 논술 전형이 있는 진행되는 학교도 있고, 뭐 연대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에 아예 수능 전에 봐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연대부터 해가지고 쭉 써놓긴 했는데, 지금 여기에 써놓은 이 순서가 해당 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의 난이도 순서예요. 성균관대 제일 밑에가 있는 거, 뭐 그런 이유도 그렇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5개 대학들에 다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본다면, 일단 난이도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겠니?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겠어요? 출제되던 기출문제 분석을 해보면 물리2의 반영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는. 해당 학교에 맞는 적당한 지원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다들 지원하고 그렇긴 하는데, 그러면은 뭐 연대 같은 경우에 물리1 보면은 뭐 1, 2등급, 웬만하면 1등급 나온 학교들이 보통 지원을 하긴 해요. 그러는데 특히 중앙대나 뭐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성균관대 굉장히 성적 좋은 학생들 지원을 하지만, 연세대에서는 물리학2 반영 비율이 거의 80% 정도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중앙대나 건국대, 경희대 요 학교들이 되게 문제 유형이 비슷한데, 그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하는 데 있어서나 출제하는 좋아하는 단원 이런 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도 크진 않고요. 거의 유형이 비슷하고 난이도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상대적으로 중앙대가 그 중에 조금 어렵고 건국대는 널뛰기 합니다. 근데 어렵게 나올 때는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이 정도라고 하고, 경희대도 만만하진 않지만 셋 중에는 그래도 조금 쉬운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다 할 텐데, 이런 학교들의 전반적인 물리학2 내용 가미되는 비율은 30% 정도라고 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균관대는 거의 0%, 5% 미만? 0%? 그냥 물리1에서만 내는 학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퍼센티지가, 그러면은 매해 문제에서 이 정도 비율로 좀 내용들을 섞어서 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횟수들로 봤을 때 어떤 해에는 이상한 게 뭐 요 학교에서 물리2 100% 물리2에 관련한 거기 나오는 내용들만 나오기도 하고, 연대에서도 거의 물리2 내용이 1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으면서 물리1 지식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만 내는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빈도까지 고려를 했을 때 그냥 아예 100% 물리2에서만 낼 때도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런 빈도 조사를 해보면 연대에서는 웬만하면은 물리2 중심으로 내다가 가미되는 정도나, 어쩌다가 물리1에서 굉장히 많이 내더라. 나머지 학교들도 한 해 걸러 한 번씩 내지는 2해 걸러 한 번씩 물리2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더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쓴 거고, 성균관대에서는 어지간하면 물리1에서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비중도 그렇긴 하지만 성균관대 문제는 여러분 본 친구들은 또 있을 수 있는데, 성균관대 기출문제들을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를 한번 보면 이거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하는 느낌이 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디서 봤던? 수능특강에서 봤던,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가 거의 고스란히 나온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성대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에 상당한 고득점자들, 학력이 높은 공부가 많이 돼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학교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도 논술 문제는 쉽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학교는 출제된 문제 답을 맞히는 거는 기본 점수예요. 내가 풀다가 실수로 답이 틀렸다 그러면 성대에서 그냥 100%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응시자들 가운데, 응시자 지원자들 가운데 특히 성균관대는 학생들 중에 답을 실수로 틀리는 친구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근데 뽑는 인원은 요 정도 중에서 이만큼이죠. 수시 논술, 논술 전형, 지원자에 대해서 그 경쟁률이 20대 1에서 많으면 50대 1 이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원자 중에 2 내지 5% 정도가 붙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중복 지원 현상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추가 합격 이런 것들이 더 반영되면 약간 더 높아지지만 어쨌든 지원자가 중에 극소수들이 합격하는 그런 건데 성대 문제는 답 틀리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얘들은 그냥 떨어진 거고 나머지 그런데 답안지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핵심 내용을 잘 건드려서 잘 썼냐에 의해서 점수가 요렇게 분포되질 않고 이렇게 분포되죠.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학생들 점수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 가운데 틀린 애들은 여기 조금 있고요. 비슷비슷한 데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애들 점수가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답안지 쓰는 정도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문제 자체 답을 구하는 과정이 쉬운 그런 학교 출제 유형들에 대해서는 내용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특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서술을 해나갔어야 되나 이게 이 점수를 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학생들 답을 다 맞췄다면 풀이 과정도 비슷비슷하겠죠. 그 가운데 몇 마디 필요한 내용, 득점 요소인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찍었느냐 그걸 잘 반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 썼더니 나는 보통 애들보다 1점 높아요, 2점 높아요 그러면 수석되는 거네요. 깜빡하고 그런 건 안 썼다 그러면 탈락입니다. 그냥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 자체는 쉽지만 시험의 의미, 합불이 갈라지는 그 시험의 의미에 있어서는 성균관대 문제가 더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거꾸로 얘기하는 게 가능한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그 전년도 한 5년 내지는 10년 전 문제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 있기는 해요. 옛날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도 하고 문제 자체도 푸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는 됐지만 그래도 어려운데요. 그런 학교 문제일수록 응시자들 가운데 답을 맞히는 학생이 오히려 적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대문항 4개, 어디에는 1, 2문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런 정도로 나왔다 그랬을 때 논술 문제, 물리 논술 4문제 중에서 4문제 다 맞히는 학생은 매우 소수밖에 없고 보통은 2-3문제 맞힐까 말까들 있고 한 문제 맞힌 친구들 있고 다 틀리는 친구도 분명히 있는 그런 게 문제 자체가 난이도 있게 나왔을 때 현상이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죠? 어떻게 대비하면 되겠어? 이런 학교일수록 답안 작성에 공을 들여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혹시 내가 득점을 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조를 잘 짜야 될까? 논리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더 해야 될까? 라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나는 다 맞춰야지 틀려도 하나 틀리든가 해야지 하면은 일단 점수대가 여기로 가버린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져야 되는데 연대 준비를 한다라 그러면은 내용들에 대해서 전 단원 물리 2까지 핵심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그거 적용되는 거 연습도 하고 그래서 계산 실수 없이 답까지 제대로 쓰면서 평범한 전개 과정을 따르는 거 그것만 해도 붙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요. 수리 논술도 잘 봐야 되고 다른 점수도 좋아야 되지만 그리고 반대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분석을 막 해가지고 이런 문제 나왔구나 이거 풀 줄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풀 줄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고득점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고득점도 아니라 보통의 경우보다 1점, 2점만 더 받기 위해서는
논리 구조를 어떻게 짜야 될까? 답안지에다 현출해야 될 내용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을까? 그 설명하는 방법이나 표현, 용어까지 더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런 학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학교들은 그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면 되겠고, 자, 그래서 요런 난이도를 가지는 것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은 연세대에 있죠. 연세대에 있는데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물리2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랬는데 이 높은 물리2 반영 비율, 과연 물리2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다들 잘 알고 있나요? 내신에서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는 뭐 내용 공부하고 그런 게 있나? 안 한 친구도 있고 지금 학교진도 굉장히 열심히 따라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연대에서 물리2의 전단원 내용을 무작위로 그냥 막 내고 그러는 학교는 아니에요. 물리1에서 관련 내용을 뽑더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잠깐 그거 설명을 위해서 기존 물리 1, 2 교과 내용하고 개정되면서 어떻게 변화됐나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개정 전에는 물리 1, 2 내용들이 크게 대단원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리 1은 일반 역학, 전자기, 파동, 에너지의 이용, 그러면서 여기 좀 이상한 애들이 많이 섞여 있었죠. 그랬었습니다. 에너지의 발생, 발전, 송전, 유체역학, 돌림임, 뭐 요런 것들이 여기 많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서 발전, 송전 이런 것들은 딱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내용이 좀 흩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일단 할 거고요. 송전 관련해서 변압이 있는데 변압 파트가 물리2로 있다가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물리2는 그대로예요. 역학, 전자기학, 파동, 마지막에 양자역학이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연대에서는 어디를 좋아했냐? 역학은 물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고, 전자기학 파트라고 하는 것이 원래 물리 1에서는 모든 내용들이 기본이 되는 내용들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물리2에서도 역학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전자기 파트에서 이건 기본이고, 그게 추가 발전되면서 전위 개념으로 전기장을 설명을 하거나 로렌츠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나, 학생들이 물리2 2단원에서 제일 어려워하던 또는 이해하는데 용어부터 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쉬워하지 않던 교류회로가 있었는데, 기타, 전자기, 유도 이런 것도 다 있어요. 등등 있었는데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연대에서는 여길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역학 연장에서 여기까지. 전자기 기본, 여기서도 교류회로는 안 나오고 로렌츠임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기서 맨날 나왔어요. 거의 맨날 나왔어요. 그러다가 파동 관련 부분 조금 들어가거나 양자역학에서 엉뚱하게 갑자기 나올 때도 있긴 있었고, 요게 연대 문제였는데 이걸 병합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알아야 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부분이라도 실수하면, 관련 내용 중에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문항 하나에 답을 틀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나오던 게 연대 문제들이었는데, 개정되면서 과목 이름도 물리학 1, 물리학 2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단원이 대단원 3개씩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역시 역학, 전자기학, 파동 비슷하면서 파동 및 양자역학 뭐 이런 느낌으로 1, 2가 거의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서 뭐 짜잘짜잘한 것들, 일반 상대로 물리2로 넘어갔다, 무슨 뭐 반도체에서 다이오드는 남아있고 트랜지스터는 물리2로 넘어갔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1에 있었던 유체역학은 이제 사라질 거고요. 없어질 거고, 돌림임이 여기로 갔어요. 그 토크 관련해서 설명한 것들이 물리2로 넘어가면서 연력학이 오히려 물리2 연력학이 조금 어렵고, 여기에 연력학이 흔적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일과 에너지 파트의 곁다리로 들어가면서 요게 물리1 기존보다 약간 어려워진 느낌이 생겼죠. 그러면서 물리1에서 또 자주 다루질 않던 단진동 비슷한 게, 단진동은 아니에요. 비슷하게 탄성력 때문에
연력학과 또 연결된 탄성력 문제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는 이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기 파트에서 전기장 개념이 사라졌어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전기력, 전기장 이런 것들 전자기 유도까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전기장, 전기력선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완전 사라지면서 이상한 과목이 됐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살아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머시기 뭐 짜잘짜잘한 변화도 있었는데 논술 관련해서는 이렇게 되면서 물리학 2에서 핵심적인 변화가 그렇게 연대에서 좋아하던 교류회로는 그냥 원래 그냥 잘 안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교과 과정에서 빠졌고요. 로렌츠 힘 이용해서 문제풀이 하는 게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F는 QVB 뭐 그래서 뭐 자기장 속에서 대전 입자가 운동할 때 원운동한 다음 주기가 얼마 나오냐 QB분의 2πm 초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이 아예 흔적이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빠진 전기장이 여기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연대는 출제될 수 있는 우리가 좋아하던 우리 학교에서 자주 출제하던 주제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 대안을 찾으면서도 난이도를 높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말하자면 출제 비중이라는 측면에서의 물리2의 비중을 오히려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러면은 좀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어디서 내야 될까 그럴 때 여기서 탄성력도 제대로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물리1으로 넘어간 탄성력 얘를 끌어다 써야지 되겠다. 내지는 쭉 살펴보다 보니까 전에는 물리1이라서 우리 학교는 원래 물리2에서 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안 냈었는데 야 요거 그나마 좀 어렵게 낼 여지가 있겠다라는 게 돌림임, 토크 내는 것들이 이번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연대는 특히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요거 좀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에 야 그러면은 나머지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낼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어디 있을까 하면은 포물선 운동, 원운동 요런 것을 가미한 당연히 기본 역학 포물선 운동, 원운동 어느 정도의 단진자를 가미한 역학 부분에서 요거 관련하면서 이제 일에너지 정리 당연히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운동량, 충격량 당연히 언제나 나올 가능성 가장 높은 부분이죠. 혹시 아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물리2에서 그 개정 전에는 운동량 충격할 때 평면상의 충돌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또 없어졌어요. 물리2에선 지금 운동량 언급을 거의 안 해요. 물리1에서 그나마 직선상의 충돌에 관해서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남아있긴 한데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의 연대 기출문제 분석과 성향을 파악했을 때 예상을 할 수 있는 건데 정리 이번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은 당연히 물리1 수준의 힘, 일, 에너지 이런 것들은 뭐 언제 나와도 뭐 등가속도 운동 뭐 그래프 해석하는 거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추가적으로 물리1 연력학 그리고 탄성력 포함한 용수철 나와가지고 물체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내용이 일단 올해 중요하겠다라고 해야 되겠고 물리2에서 기존에는 물리1에 있었지만 돌림임 관련 내용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야 되겠고요. 물리2에서 포물선 운동, 원운동, 진자 운동이 물리1에서 조금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문제 살펴본 것 중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죠. 단진자라든지 이게 엄밀히 말할 때 단진동 운동 현상에 대해서는 물리2에서도 사라졌어요.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게 또 사라지긴 했는데 흔적을 찾아보니까 단진자 물리1에 언급되면서 탄성력과 관련해서 또 단진동도 약간의 언급은 가능하겠다라는 거 핵심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공부해야 될 거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중에 있어서 로렌츠 힘에 대한 언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중요도나 난이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결국은 전기력, 전기장,
전자기 유도, 앙페르 법칙 내지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자기도 하는 일반적인 물리원 내용의 심화 버전 전자기, 요 파트가 또 문항 하나를 구성할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하겠어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뭐 케플러 법칙, 상대성 이론, 파동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본 실력들을 여러분들이 물리원에서 쌓은 것에 물리투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 조금 더 얘기하면 되겠고, 한 가지 특이한 게 몇 년 전부터 양자역학 관련한 문제들이 연대에서 종종 출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예 신경도 안 쓰던 내용들인데 양자역학 관련해서 이것도 물리투 양자역학 기존 내용에 비해서 많이 쉬워졌어요. 내용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나 물리원으로 오히려 넘어가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무슨 뭐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 이런 것들은 물리원에 옛날에 없다가 여기로 옮겨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약간의 변경이 있었는데 마침 우리 연대에서는 양자역학 내용들을 조금씩 가미하다 보니까 올해에도 이쪽 관련해서 물질파 양자역학 이쪽 물리원으로 넘어왔죠. 그러면서 그런 내용 가지고 약간 까다로울 수도 있는 문제들이 킬러 문제처럼 의외의 문제, 복병으로서 하나 나올지도 모르겠다. 요 정도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결국에는 물리 1, 2 다라는 얘기인가요?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 교과서를 보면은 이 중에서 빠져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제외하고 가장 좋아하던 주제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론적인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것들에 관해서는 관련 공식과 기본적으로 문제풀이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더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대입 시험 준비를 할 때 수능 준비하고 국어, 영어, 수학 공부 또 해야지 되고 수리 논술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과학 공부 수능 중심으로 하고 뭐 과학 뭐 물리하고 지구과학 물리하고 수학 그래서 화학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물리 논술에 쏟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항상 학생들이 그래왔고. 그렇지만 나는 다른 과목들 나 수학 자다 일어나서 봐도 만점이야 뭐 이래가지고 공부할 필요 굳이 없어 하면서 또 필요한 과목들 좀 더 공부하고자 할 때 물리 논술에 있어서는 이것들 위주로 우선 한번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거 각자 공부할 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 공부하다가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은 것들 있으면은 알려준 번호로 문자 보내거나 문제 내용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뭐 그러면은 내가 시간 나는 대로 가장 이제 신속하게 다시 대답해 줄 거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 도움 얻을 때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 논술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학교별 특징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것처럼 연대에서는 논제의 그 범위에 있어서든 깊이에 있어서든 문제가 가장 어렵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요거 중심으로 물리 1, 2 핵심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여기에선 제외되면서 이상하게 특이한 문제가 다른 학교에서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안 작성 요령이나 논리 전개하는 거, 내용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연대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다 커버가 될 거기 때문에 뭐 경희대 거 뭐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언제 봐요?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은 가미를 해서 볼 거기는 한데 따로 본다 이런 내용 느낌은 아니고 변형, 유사 기출문제 이런 거 검토하면서 같이 볼 겁니다. 자, 마침 여러분 중에 난 저 정도로 공부할 필요 없는데 난 연대 안 쓸 건데 이런 친구들은 없으니까 다들 통일된 방식으로 같이 수업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논술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들 했는데 답안 작성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고 그에 관련해서 서술될 과정들 답안지 쭉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먼저 개념을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쓸 답안지, 물리논술 답안지는 글이 아니에요. 좋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답안지 작성이에요. 학생들 중에 논술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지 대비를 해야 되나?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 된다고? 길게 써야 된다고? 야, 그러면은 글을 잘 써야 되나?
나는 문제 풀고 뭐 생각하는 거는 좀 잘하는데 유창하게 말하거나 멋지게 글 쓰는 건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글쓰기가 아닙니다. 답안 작성이라는 것은 특히 학생의 대학 합부를 결정하는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채점을 전제로만 쓰는 그런 답안지 전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글을 유려하게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되겠어요. 자, 답안지를 작성했을 때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걸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학생의 대학 합불 여부를 결정할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칠 답안 작성인데 이거를 쭉 읽어보니 얘는 무슨 영화 한번 보고 평점 매기듯이 얘는 한 100점 만점에 한 75점 정도 느낌인데 그래서 75점 잘 쓰네. 얘는 90점짜리야. 얘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얘는 15점짜리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답안지에다가 점수를 줘야 되는데 당연히 정형화된 채점표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이 채점표에는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썼으면 점수 3점짜리, 이런 내용 썼으면 이건 간단한 거라서 1점짜리야.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된 표현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해서 문제에 이렇게 요령껏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는 논리적으로는 틀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답이 맞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은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쓰면 감점 요소야. 이거는 학생들이 보통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들이 쭉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당연히 그래 해가지고 이 학생은 이 문제 정답을 맞췄다 그러면 5점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맞췄으면 가장 배점이 크게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글을 읽는다라는 느낌보다는 답안지를 읽는다는 느낌보다는 특정 내용, 득점, 감점 요소가 가감점 요소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가는 과정이 채점 과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이 과연 출제자가 측정하고 싶어하는 부분이었냐, 학생의 생각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이었냐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들 위주로 쓰면 고득점이 당연히 나와요. 물론 글씨를 조금 잘 써야 그것들이 눈에 딱 들어오긴 하지만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선생님 그는 글씨가 개판인데 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논술에서? 야, 니들이 생각을 해봐. 채점표에 물리 논술, 합격생을 이제 가리기 위한 채점을 하기 위해서 얘는 글씨를 잘 썼다. 있겠니, 없겠니? 있으면 안 되죠. 다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는 써야지 되겠다라는 거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고요. 특히 학생들이 답안지 써봐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답안지를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다. 식이 나왔네. 전개해야지. 그래서 아까 쓴 식하고 비교해야지. 양변에서 이항하면 식이 변형돼요. 약분해요. 인수분해도 해요. 이러면서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답안지에다가 굉장히 장황하게 이렇게 해서 요거 넘기고 그러면 요거 약분되고 요거는 지워지고 이런 것들 표시까지 해가면서 여기다가 양변 뭐뭐뭐로 나누면 양변에 이런 거 더하면 이런 것들 괄호 이런 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풀이 과정에서 답안지에 식이 나와야죠 당연히 이거 무슨 논문 그냥 내 주장을 펼치는 글이 아니라 정량적으로 계산을 한 풀이 과정을 쓰는 건데 계산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이상한 거긴 한데 쓰긴 써야 돼요. 그러는데 이렇게 쭉 쓴 요 부분 답안지에서 이렇게 용량을 차지했는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거 써서 네가 얻을 수 있는 득점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전개하는 거 채점자가 보고 그랬구나 알았어 그러면서 2점 이러면서 줄 수 있을
그럴 점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누군가의 답안지를 봤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결에서 이렇다 설명들이 있고 막 그래요. 실제로 답안지를 봐도 이런 것들은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 예시 답안 또는 모범 답안, 누군가의 풀이 답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부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 녀석들, 아, 요 녀석, 아니면 이런 답안지, 얘가 과연 이 항을 잘 했나? 약분이 제대로 된 건가? 이거 계산이 맞나? 이런 거 안 보죠? 아, 얘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과정이 있긴 있었구나. 알아서 잘했겠지. 뭐, 맨 마지막 결론만 맞으면 첫 번째 식 표현하고 마지막 결론만 잘 맞으면 이거 중간 계산 뭐 알아서 잘했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뭐, 이항, 사칙연산, 인수분해, 간단한 계산 이런 게 잘 되는 학생인지 이런 거 잘 하는 학생인지 아, 얘 덧셈 되게 잘하네. 약분하는 거 보소. 이항의 개념이 철저하네. 야, 그런 학생들 물리 논술 답안지에서 채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거 쓴 게 열심히 손 아프게 뭐 또 글씨 깨끗이 써야 된다 해서 예쁘게 쓰려고 막 이렇게 신경 썼는데 합격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쓰기는 써야 되지만 그러면서 이런 걸 너무 장황했으면 너무 감점 요소까지는 아닌데 너무 장황했으면은 일단 그 답안지를 보면서 떠오르는 그 보게 되는 채점자의 인상이 요게 답안지인지 연습장인지 구분이 안 가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응시자, 풀이하는 사람, 학생 입장에서만 입장이 보통 매겨져 있기는 한데 나는 이제 여러분들 답안지를 확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휴, 이 답안지 연습장 아닌데 여기다가 계산 시작했네.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거나 이거 얘기하다가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쭉 얘기하다가 막 지우는 적 있거나 얘 생각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내가 채점을 위한 답안지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쭉 뭐 일단 생각나는 대로 쓰기부터 시작했네. 또는 여기다 이렇게 쓴 다음에 박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놓고 뭐 이런 것들. 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 소위 생각의 흐름에 따른 쭉 답안 작성 후에 아 맞다 그러면서 요거 여기 썼어야 되는데 하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 넣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인상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답안지의 연습장화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초안지나 문제지에다가 문제를 풀어놓고 그에 대해서 답안지로 옮기는 과정이 또 사실은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그냥 마음이 조급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일필휘지로 풀이 과정을 쭉 쓸 수 있다면 답안지 쓰고 옮기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절약될 텐데 라는 생각에서 초안 작성을 잘 안 합니다. 그러느라고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하거나 그게 나아지지를 않는 거고 비슷한 얘기기는 한데 자 이거 여러분들 수업 들어오길 잘했습니다. 반드시 논술 수업은 이렇게 실전 논제 풀이 답안 작성하는 걸 연습을 하는 수업을 꼭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지간해서는 혼자서 이거 내가 한번 답안지에다 풀어봐야지 이런 시간 확보를 안 해요. 풀어야지 하다가도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조금 더 풀다가 잘 안 되네. 물 한 잔 마시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수업 외적인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내가 요즘 학생들 이런 것들도 많이 안 해서 그러는데 일기 잘 안 쓰고 또 그런 것도 있고요. 내가 필속과 풀이 시간 고려를 했을 때 얼만큼의 내용까지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답안지나 글 같은 어느 정도 길게 쓰는 그런 그 글쓰기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많이 안 된 친구들이 많아서 내가 1시간, 50분, 30분 동안
이 정도 내용을 실제로 쓰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일단 시간은 절약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답안지부터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고, 쓰면서도 여기까지 썼는데 시간을 다 쓸 수 있나? 이거를 모르는 건데, 첫 번째, 보통은 실제로 타이핑도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글씨 쓰다 보면은 이게 쓸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느리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음을 조급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계속 중복해서 나온다 그랬죠? 내가 순수하게 좀 나만 알아볼 수 있도록 갈겨 쓰면서 이거 얼마, 다음에 이거 구하면 얼마, 이거를 빠르게 한 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분량으로 답안지에다가 쓸 수 있을지 이게 견적이 나와야 그래서 문제 보니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남은 시간 보게 이렇게 하면은 요거 답안지 이 정도 채우고 싶은데 이거는 13분 정도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15분 이내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열심히 풀고 시간 인제 써야 되겠네 싶으면 이거를 요 순서대로 이렇게 요 말 들어가고 요 말 들어가게 해서 딱 썼다. 이게 나와야 정제되고 간략하면서도 빠짐없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답안지를 쓸 수 있는데 이걸 자기 필속 내가 쓰는 습관이나 이런 거 고렸을 때 얼마만큼 분량을 어느 시간 안에 정리된 내용을 쫙 쓸 수 있느냐 이걸 알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학생들한테 답안 작성을 하고 한번 끝내지 말고 원래는 수업 시간에 이거를 수업을 위해서 풀이를 했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쓴 데 있어서 약간 수정을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들었으면은 이제 나 자신이 쓸 수 있을 어느 정도 정제되고 훌륭한 답안지로 다시 쓰기를 머릿속에 전체적인 문제 내용과 풀이 과정에 대해서 내가 쓸 내용이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됐어 라는 거 전제로 우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쓴다면 이만큼의 글자 수, 즉 분량, 내용을 쓰는 데 있어서 몇 분 정도 걸리냐 요거를 연습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그 쓸 수 있는 능력치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 다시 쓰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 쓰기 한 다음에 그거 가져오면은 그것도 내가 답안 점검 첨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다시 쓰기 이런 것들 해오면 좋은데 미리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귀찮아요. 그냥 하기가 싫어요. 이 시간에 문제집 몇 개를 더 풀지, 모의고사 형식 문제 몇 개를 더 하지, 아이고, 아는 내용 또 쓰고, 뭐 그러는 거, 시간 낭비인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이상하게 자주 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안 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이거 다시 꼭 써야 되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다가, 써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하면서, 이게 은근히 막힙니다. 그러면서 시간 잡아먹는 거 다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분량의 답안 작성이 상당히 까다로운 거구나. 나는 또 이 정도 시간 걸리겠구나. 이거 확인하면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시간 안배해야지 라는 것들. 이게 은근히 합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뭐 얘기하고 싶은 건 더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수리논술, 과학논술 같이 하다 보면 수리논술 문제 한참 하다가 과학논술 뭐 20분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라도 해야지 하면서 막 조급하게 쓰고 그러다 보니 날림으로 쓰고 제대로 답안지 작성 완료도 못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런 거는 수리논술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습도 반드시 해줘야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같이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설명 듣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연대에서는 물리2의 비중이 상당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 점검하느라고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답안 작성을 시간을 들여서 하거나 첨삭받고 집에 가서 숙제처럼 다시 쓴다거나 이러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좀 하라고 부탁도 할게요. 자, 그래서 그냥 수업만 듣는다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다 찾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나하고 같이 이 수업을 첫 시간부터 듣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여러분들의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왜? 논술은 학교마다 출제 경향이나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한 차이들이 있거나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특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는 게 꼭 필요한데, 자, 과학논술은, 수리논술은 조금 시작한 친구도 있지만 과학논술은 수능이나 대입시험을 앞두고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하는 게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거예요. 1학기 때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 겨울방학부터, 그때부터 과학논술을 하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외가 있긴 있죠. 재종반에서는, 재생종합반 뭐 이런 데에서는 꾸준히 한 2월 말 3월부터 계속 일주일에 1시간씩 그런 수업들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결코 늦은 게 아닌데, 그러면 그때가 빠르고 나중에는 좀 늦게 시작하는 데 있긴 있나요? 미루다가 전혀 공부 안 하고 그냥 시험장에 접수해 놓은 날짜에 가서 생애 최초 논술 답안지 작성하는 친구들이 있다가 아니라 태반이에요.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전국 규모로 확인하면은 그런 학생들이 거의 다예요. 여러분들은 내용에 대한 공부도 시간을 들여서 실전 논제 풀이와 답안 작성, 그에 대한 첨삭 피드백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앞으로 약 2달 동안 같이 공부를 할 건데, 그런 과정을 스타트를 제대로 같이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충실하게 양질의 문제를 좋은 방법으로 물리논술을 대비할 준비가 이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은 이미 높아져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진행될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파악하고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높아질 겁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체 문제에서 뭐 틀린 게 몇 개라서 1등급 맞았다, 2등급, 나는 5등급 맞았다, 8등급 맞았다 라고 해도 그게 의미가 다 있어요. 3등급의 의미, 4등급의 의미, 1등급의 의미가 있는데, 논술은 내가 시험을 봤는데 대강 응시자들의 점수 분포가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겠죠. 다이아몬드 형태로 돼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커트라인 바로 앞에서 잘렸다, 나는 겨우 합격했다, 나는 수석 합격했다, 나는 결시했다,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나는 빵점이야, 쓰긴 썼는데 거의 뭐 빵점이나 다름없어, 이런 친구들 있을 텐데, 얘하고 얘는 큰 차이 없죠. 합격했고 장학금 받고 들어갈 거고. 얘하고 얘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죠. 말하자면 1등급, 2등급, 8등급, 9등급 있을 때 2등급부터는 9등급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넌 작년에 이 점수 받았으니까 올해 들어올 때는, 올해 이 점수 받았으니까 내년에 다시 지원하면은 어드밴티지 줄게 없다고. 얘네들은 그냥 불합격이에요. 똑같습니다. 얘하고 얘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O와 X의 차이가 있죠. 전혀 다른 애들이죠. 올해 그 학교 학생 맞고 그 학교 학생 아니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드느냐 마느냐만 중요해요. 수능하고 달리. 수능에서 나 올해 4등급 맞았어, 목표는 1등급이었는데 망했어,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다른 점수 좋으니까 잘 조합해서 다른 학교 가야지, 뭐 이렇게 할 수라도 있는데, 이거는 그 이상의 의미, 합불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정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점수나 실력들이 거의 똑같아요. 연대, 수능, 물리 1, 뭐 4등급 많은 학생이 지원하겠니? 8등급 많은 학생 지원하겠니? 다른 과목들까지 고려했을 때 상당한 수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죠. 뭐 A라는 대학교는 좀 커트라인이 낮은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서 지원하겠다 그랬을 때, 걔들끼리는 특히 학과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특정 학교 특정 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점수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돼요.
과목별 약간의 차이만 있지 거의 똑같은 학생들이 지원할 만하니까 함께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학교를 얼토당토하는 상향 지원만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문제 잘 풀고 나는 이 정도로 서술 과정도 꽤 깔끔하게 잘 써라고 하는 거. 자, 옆에 있는 친구도 그 정도는 써요. 앞에 있는 친구도 그 정도의 풀이 과정은 쓰면서 답도 맞을 수 있어요. 이 문제 왜 이렇게 어렵지?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 내가 공부가 덜 돼 있나? 얘도 그건 못 풀어요. 얘도 그건 못 풀고. 맞은 답안을 보면 어쩜 그렇게 생각하는 과정이 똑같니? 답안지가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래서 점수가 어지간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답안지 작성 개념이 없다든지 자기 필속이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자신감이 없거나 확인이 안 돼 있어서 조금 더 조급하게 쓰느라고 실력 발휘 충분히 못할 그것 때문에 불합격하는 거고, 그런 거 파악이 잘 돼 있거나 이거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접근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푸는 답안지, 그 차이에 의해서 합불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등록하는 순간, 수업을 등록하는 순간, 그리고 오늘 수업 들으러 온 순간 합격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졌다. 내가 지원한 그 학교, 그 학과의 합격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졌고 지금부터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자신감 가지고 앞으로 계속 수업도 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수능 준비도 계속 충실히 해야 되고 수리 논술도 열심히 하긴 해야 돼요. 그러는데 물리 논술에 관한 한 여러분들 지금 실력은 지금 이대로 갔으면 합격하기 애매했을 딱 평균 성적이다라고 스스로에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냉철한 그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됐을 나의 미래와 그러게 유지됐을 다른 학생들보다 앞으로 분명히 나아져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자신감도 또한 가지면 좋겠다. 요거 여러분한테 먼저 당부하고 싶어요. 자, 그만큼 좀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풀이 과정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데 답안 작성도 숙제처럼 알아서 내가 막 강요하고 니들 이거 2번씩 더 써와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시 써오고 첨삭 받으면은 지지난주 거 또 다시 써보고 이러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라는 거 강조하고요. 일종의 수업에 대한 소개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논술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정리라고도 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내용 설명보다도 문제풀이 해제 강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었었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이거 설명하는 게 꼭 필요했었고, 시간이 좀 경과가 됐으니까 잠시 쉬는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들 그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이제 요거 해제 설명하고 오늘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 같이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